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대 30조 원이 달려있는 폴란드 무기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폴란드의 무기 구입 대금을 빌려줘야 계약이 성사되는데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스크의 공헌처럼 생각만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세상이 정말 도래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가짜분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대가들의 투자노트에서는 중앙은행을 무릎 꿇린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 만나봅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가짜분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여전히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합류하는 새 얼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주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제 산업 분야 취재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그래도 송경제 팬분들에게 뭐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네, 앞으로 유익한 소식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김주영 기자님이 가져오셨네요. 네. 한국 무기 폴란드에 수출한다라고 해서 저도 모처럼 방산 부분에서도 이제 수출 소식이 들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 전인데 아직 계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 봐요. 네, 2022년 한국은 폴란드에서 무기 수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안보에 큰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전차부터 자주포,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K방산 쇼핑을 즐겼는데요. 네. 폴란드 수출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7조 원 규모의 1차 수출은 계약까지 잘 끝났습니다. 2차 수출은 이보다 많은 30조 원 규모인데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아직 계약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K2 전차가 820여 대, K9 자주포가 460여 문 수출에 대해서 아직 도장을 안 찍은 거죠.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폴란드의 무기 구입 대금의 70%가량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네. 법적으로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자금 전체 총액이 법으로 뭐 정해져 있나 보네요. 네, 수출입은행법상 자기 자본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예. 그 수출입은행 자본이 현재 법정 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서 1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8조 원의 40%, 7조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한도가 1조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폴란드 1차 수출을 할 당시에도 구입 대금의 70% 정도인 6조 원을 폴란드에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예. 국회의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를 지금의 15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그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쟁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국회 분위기에서 이게 언제쯤 처리될지 제가 보기에는 기약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정부와 방산업계는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가기 전에 1월 예. 임시국회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 취재 결과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그 전에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오늘 현재까지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거 총선 국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아예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국회 백브리핑 자료를 봤더니 2월 본회의가 19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네.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폴란드의 2차 수출 계약 시한이 6월 말이거든요. 2월 그럼 어떻게 되는 임시국회를 거예요? 넘기게 네. 되면은 의원들이 여의도에 없습니다. 예. 각 지역구에 내려가서 선거운동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법 처리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법안은 다 폐기가 되고 법안 발의부터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됩니까? 폴란드가 우리 국회에서 법안 처리될 때까지 뭐 기다려준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아쉽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폴란드가 K방산 쇼핑을 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당시에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행진을 같이 하기도 할 정도였죠. 폴란드는 여러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했는데 그중에서도 K방산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폴란드 총선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폴란드 야권연합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방산 계약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이전 정부에서 세운 무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방산업계는 폴란드에서 계약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계약 시한을 넘겨서 체결하게 될 경우에는 물량 자체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한층 강화된 금융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리스크가 있었군요. 저는 바로 옆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폴란드도 안보 위기가 높아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꼭 무기를 팔려면 돈을 꼭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네, 무기 거래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아주 비쌉니다. 돈이 있는 나라들조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무기를 조달하는 만큼 이른바 플렉스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 거래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방산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무기 거래를 할 때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무기 대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고 해요.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차관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고요. 중국은 25년에서 30년까지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 프랑스는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 등 민간은행에 아예 방산금융 전문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는 모로코나 이집트에 수출을 할 때 이러한 민간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런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눈앞에서 수주를 놓친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수출 금융 지원 제도를 좀 선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기 판매하려면 돈도 약간 빌려줘야 되는 그런 관행 아닌 관행이 있었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은 장기로 저리로 빌려준다라고 하면서 장기가 25년에서 30년인데 이 정도면 자칫 잘못하면 돈 떼일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추후에 폴란드가 국가 부도나 채무 불이행 사태에 떨어졌을 때 혹시 무기도 주고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폴란드는 동유럽의 중심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 신용 등급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에서 A-로 평가받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더블 A 정도니까 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 관련 계약을 할 때는 이자율이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좀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지급을 못할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판도 챙기긴 해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관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판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번에 폴란드의 무기를 꼭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폴란드 무기 수출 이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겠죠. 일단 규모 면에서 폴란드 무기 수출 규모가 1차가 17조 원, 2차가 30조 원, 합쳐서 47조 원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K방산 전체 수출 금액이 18조 원인 걸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죠. 또 기존의 주력 산업인 조선, 섬유 이런 다른 산업의 전체 연간 매출을 압도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K방산 수출국이 동남아시아 등 틈새 시장에 머물렀어요. 일례로 한 방산업체가 몇 년 전에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주한 세계 대사들을 초청했는데 당시만 해도 선진국은 한 곳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폴란드 바로 인접국이죠. 루마니아의 K9 자주포의 수출이 아주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폴란드가 구매했다라는 걸 듣고 나름대로 이게 평판 효과가 생겨서 그런지 인근 국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폴란드 2차 수출도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K방산의 수출이 날개를 돋는다,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네. 앞으로 3, 4년간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골든타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러 무기 중에서도 전차, 자주포 이런 지상방산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원래 지상방산의 원조는 독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독일이 냉전 이후에 지상방산 무기 생산을 크게 줄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현대전에서 무인기나 이런 첨단 무기만 쓰는 게 아니라 지상방산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실감하고 뒤늦게 관련 공장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공장을 새롭게 짓고 인력을 정비하고 그 시간이 3, 4년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세계적으로 갈등과 전쟁이 지속되면서 각국에서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경쟁자는 부족해진 겁니다. 이럴 때 폴란드 등 선진국에 대해 무기를 납품한 이력, 즉 트랙 레코드가 있다면 우리 K방산의 수출길이 더 빠르고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영 기자님 오늘 라디오 처음이세요? 이전에 한 차례 임시로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차례? 네. 야, 누가 오늘이 처음이라고 거의 두 번째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K라디오 게스트네요. 이제 K가 되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신 기자님, 세계 부자 순위 1위, 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조차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멀쩡한 사람 뇌에 인공 칩을 심는데 성공했다. 그러네요. 그렇죠. 헤드라인만 보면 깜짝 놀랄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뭐 깊이 파도 조금 놀랄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뇌를 연구하는 뉴럴링크라는 스타트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머스크가 SNS에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뉴럴링크의 첫 환자가 뇌에 인공 칩을 이식받았고 환자 회복 상태 양호하고 초기에 뉴런 스파이크 감지 잘 된다. 그러니까 칩이 잘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트윗 하나 조회수가 10시간 만에 2,500만을 돌파를 했어요. 네. 멀쩡한 사람은 그래도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사람의 뇌에 칩을 인식하고 뭐 기계를 이식한다? 이 생각만 들어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 인공 칩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식을 하나요? 역할이 뭐예요? 이 뉴럴링크가 이번 이식 실험에 참가할 참가자 모집할 때 어떤 조건 내걸었는지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경추, 이 목 쪽의 척추 부상이나 온몸에 근육이 굳는 이 누게릭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지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험하는 거는 뇌는 깨어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을 위한 이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학용어로 감금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의식은 있지만 몸을 못 움직여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의 뇌에 아주 작은 컴퓨터를 이식해서 컴퓨터가 뇌에 이 전기 신호를 읽고 그 신호를 다른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전달해서 마치 이제 텔레파시처럼 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단계가 현재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네. 이 기술이나 방식을 이제 침습적 BCI 뭐 전문 용어로는 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칩이 뇌의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 살펴보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이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 불과한 가느다란 실 이거를 신경망처럼 써요. 이거를 예. 전극을 코팅한 다음에 뇌 표면에 박음질을 한다고 합니다. 뇌 표면에 박음질을 한다. 야, 표현 듣고 보니까 더 무서운데요.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뉴럴링크의 홈페이지 가보면은 예. 칩뿐만 아니라 이 시술을 위한 박음질 로봇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박음질용 바늘도 사람 머리카락보다 되게 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쨌든 수술이 필요한데 머스크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은 드릴로 두개골을 열거나 하는 대신에 레이저로 미세하게 천공 구멍 내가지고 라식 수술처럼 이 머스크의 말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봐야겠죠. 예. 라식 수술처럼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시술로 퇴원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이 칩을 뇌에 이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은 멀쩡한데 네. 몸을 못 움직여서 몸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탈출구가 되는 좋은 기술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잘 보셨습니다. 이게 이 뇌라는 게 전기 신호도 있지만 화학적 신호도 있잖아요. 예. 호르몬 같은. 네. 그러니까 이 관련 논문이랑 책 같은 거 급히 찾아보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이 뇌에서 만드는 전기 신호를 컴퓨터 칩이 읽거나 이번에 뉴럴링크가 하는 반대로 뭐 컴퓨터 칩이 전기 신호를 뇌에 보내서 자극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요. 네. 뇌의 화학적 신호를 분석하거나 만들어내서 뇌에 반대로 자극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뇌의 화학적 신호까지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뉴럴링크식의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또 치매같이 뇌질환 자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는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학적인 성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이 AI 위협과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뇌의 전자 두뇌를 인식해서 그래서 인간 지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IQ를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몸 어디 안에 칩 같은 걸 모든 사람이 다 넣고 다니는 뭐 그런 세상도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언급했던 공상과학 기술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의료 기술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수준으로는 의료 기술적인 측면이 1차적인 단계로 보이고요. 네. 지금 우리한테 뉴럴링크라는 이름이 가장 유명해졌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은 뭐 싱크론이라든가 네. 뭐 프로비전 뉴로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우리가 잘 몰랐던 기업들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뇌와 전자 두뇌, 뭐 뇌와 인공지능 연결하는 게 아주 공상과학적인 게 아니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예. 뉴럴링크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허황되는지 않느냐 보려면은 기업 가치 얼마나 평가를 하느냐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만 50억 달러, 우리 돈 한 6조 원 이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머스크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예. 그런 저희가 초인간이라고 하던데 예. 초인간을 탄생시키는 것도 조금 더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머스크가 바라는 또 이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한 방향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네. 트랜스 휴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뇌와 인공지능 연결해서 보다 강한 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건데 뇌 과학이 발전하면 이 방향으로 산업 자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초기 연구가 대부분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연구도 완료가 된 거예요. 초기 기술로는. 예, 이거 이런 비유 표현 드리면 이것도 옛날 사람 되는데 우리 모두 천재 소년 두기 되는 건가? 아,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참 그렇죠.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게 올바른 건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까지 대부분 완료가 됐다니까 참 더더욱 당혹스럽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뭐 다른 산업이나 아니면 어떤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까운 의료 쪽에 꼭 이렇게 아까 침습적, 그러니까 심는 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쪽 산업이 발전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Y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전자약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예. 머리에 기계를 씌워서 뇌파를 자극하고 뭐 우울증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들에 도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예.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기술을 학계에서는 인지 증강 기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복잡한 내용 과감히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은 예. 뉴럴링크식으로 인공지능 칩 삽입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뇌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의 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자체를 강화하는 건데 이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예. 휴먼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다가올 시작이 미래인 것 되는 같은데 거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신적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도 강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좀 더 잘하고 싶다면 외국어 집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머리에다 딱 꽂으면 정말로, 예. 진짜 그러면 외국어를 배우는 거고 하나 꽂아놓고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이거 믿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생각하는 진화라는 것은 사람이 자꾸 오랜 세월 동안 거듭나는 과정 네. 이런 걸 저는 진화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맞죠. 이제는 그러면 이런 기계가 우리 몸과 부착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기계를 통해서 진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약간 섬뜩해 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이 영화 같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요. 다가오는 미래니까. 예. 이 생리학적이나 영양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가요 최근 200년 사이에 사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기술 발전이든 아니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비료 개발에서 인류 굶주림 해결한 뭐 프리차버 때문이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제목이 뉴럴링크라고 우리나라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미국 남성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가 1850년에는 작았는데 이게 1980년으로 올라오니까 네. 되게 증가한 거예요. 평균 키가 10cm 정도 차이가 난 건데 그때 남성과 1850년대 남성 붙여놓으면 다른 종족 같겠죠. 그리고 인류 평균 수명이 20세기 초에 44세였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 지금 82세 넘습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진화 중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기계가 접목된 뒤에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이 기계라는 게 이게 왠지 비싸 보이는데 특정 계층만 또 이용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드네요. 그런 게 되면은 또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게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또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거인들의 어깨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둘이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대가들의 투자 노트 코너 앞으로 책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우와. 우리는 신청 못해요. 벤자민 그레이엄 등 전설적인 투자자 6명을 다룬 월가의 영웅들 시리즈 총 6권짜리 도서 세트인데요. 앞으로 5주간 매주 청취자 2분씩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하겠습니다. 도서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001번, 샵 8001번으로 손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아닙니다. 손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단독 채널이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에 치시면 사람 손이 돈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채널 인증 구독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난 후에 손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이제 협찬도 들어왔어요. 어유 만관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예, 자 오늘의 투자 대가 만나볼 텐데요. 저는 사실 예. 예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투자자입니다. 아 진짜요? 예,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 월가 영웅책들이 있는데 월가 약당인가? 맞아요. 뭐 싶기도 하죠. 워렌 버핏하고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혀요. 근데 워렌 버핏은요. 무한한 존경의 대상. 예. 별명도 오마의 현인이고 막 성인 군자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조지 소로스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경멸, 증오 대상. 뭐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반인 반마? 그렇게까지. 와. 네, 금융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이게 원래 87년도에 저서 하나 썼잖아요.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걸 썼는데 네. 여기서 비롯됐어요. 근데 연금술이라는 게요. 결국은 반은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워렌 버핏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쪽에선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자, 네. 조지 소로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연금술사라는 것 같은데 묘한 거는 둘 다 동갑이에요. 네, 1930년생이시고 네. 올해 93세 되셨네요. 네. 근데 걸어온 길은 극과 극이고. 네. 앞서 제가 조지 소로스를 그래도 동경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왜 괜히 좋아하셨어요? 오해서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 물살을 걸으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지론이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제가 아는 투자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물살을 만들어. 그게 멋있었던 거지. 그래요.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했죠. 맞아요. 자, 저는 네.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지 조지 소로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앞선 뉴스에서도 이론 머스크 말씀하셨던데 머스크가 소로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늘 한마디 하죠. 네, 그 지난해 5월이었는데 조지 소로스는 만화 엑스맨에 나오는 악당인 매그니토와 같은 사람이다. 네, 예, 정말 맹비난이네요. 네, 이 매그니토가 어떤 사람이 좀 아셔야 될 텐데 네. 엑스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동구권 출신의 초능력자고 네. 이 만화 속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철을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매그니토 그 이제 자석이라는 예.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어요. 일단 유대인이고 동구권 출신이고 소로스가 네. 또 하나 철을 움직이진 않는데
철보다 더 좋은 걸 움직이죠. 그렇죠. 금. 네, 금 움직이죠. 어쨌든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의 유태인인데요. 많은 그 자료에서 그 조지 소로스가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아니에요. 네. 실제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30년 출생이니까 30년대, 40년대 헝가리 동구권이라는 게 30년대에는 나치 독일한테 지배당하고 40년대에는 그 러시아한테 지배당하고 당시엔 소련이었죠. 네. 이렇게 지배당하니까 유대인 탄압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아버지가 그 티바다르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한테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인데요. 네. 이 인물이 성을 바꿔요. 원래 소로스가 아니고요. 슈바츠라고 하는 독일식 유태인 성이었는데 네. 소로스라는 걸로 바꿔야 했습니다. 헝가리어로는 후계자란 뜻이고 그 스페인어로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인데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대요. 뭐예요? 우영우라서.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진짜 그 이유로요?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소로소. S로 하면 SORS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가장 좋아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소로스 집안은 나치와 러시아 탄압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막내 아들 하나를 그 영국으로 도피시켜야 할 정도로 이제 위급했는데요. 네. 이때 그 조지 소로스가 막내 아들이니까 형제가 둘이었거든요.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신들리게 갔냐면 스위스 가서 스위스에서 시계 2개를 사요. 전세한테 털어갖고 그걸 파리에 갖고 팔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스위스제 시계예요 해갖고 팔아갖고 그걸로 런던 넘어갈 기차표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거의 유리거식 수준이었는데 요즘도 그 유럽 난민들 문제인데 당시 헝가리 난민이 문제였던 거고 근데 갔는데 정말 영국에서도 정말 천대를 받아요. 진짜로. 그게 정말 힘든 시기가 그 당시가 17살이었죠. 네. 조지 소로스의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정말요. 네, 자수성가의 전형이긴 한데요. 근데 참 묘한 게요. 그 조지 소로스는요. 그 헝가리에서 살았던 때는 나치의 탄압, 소련의 탄압을 받았을 때잖아요. 네. 그때보다도 런던에서 이 밑바닥 생활했을 때가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시기다. 이렇게 해요. 이게 참 나중에 약간 묘하게도 흘러가긴 하는데 어쨌든 17살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영국 유대인 후원을 찾아갔더니 너는 유대인이긴 한데 공부하려고 하잖아. 직업 구하지 않으면 못 도와줘. 그래서 동종인 유대인한테도 외면받아. 그래요. 또 두 번째는 그 접시 닦기, 마네킹 공장 직원, 수영장 안전요원, 수영을 잘했거든요. 이런 걸 했는데 겨우겨우 하다가 그 당시에 그 어디 전문대에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전문대에 갔더니 그 전문대 그 공부가 마음에 안 들어갔고 자신의 지적 요건 못 채워준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런던 정경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딱 입학해 청강을 했는데 거기 청강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잘려요. 다른 학교 청강했다고? 아니 교수님, 학생이 공부 좀 하겠다고 다른 학교 청강하면 내보내요? 그거 이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유대인이다, 또 헝가리인이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 사회에서 계속 천대받고 외면받고 차별받았던 거였겠죠. 네. 그러니까 45년 뒤에 소로스가 복수 아닌 복수를 하는데 유명한 소로스의 그 영국 파운드와 공격 있잖아요. 그때 1992년 9월인데 블랙 먼데이. 네, 블랙 먼데이 때 그때 영국 파운드와 붕괴시키고 그렇죠. 영국 외환 보유고 270억 달러 털고 아주 박살을 했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10억 달러 한 1조 원 벌고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은 20억 달러 벌게 해주고 그리고 당시에 존 메이저 영국 총리는 실각하고 정부가 붕괴시키니까 45년 전에 좀 잘해주지. 야, 진짜 이 스토리가 제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유년 시절에 자신을 학대하거나 천대했던 그 기억은 머릿속에 각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던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보면 영국 정부 자체에 복수를 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던데요. 맞아요. 정말 실제로 복수 뒤끝 장렬한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근본적으로 이방인이니까 시대의 변화에서 어떤 규칙이 바뀌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운드화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채는 그런 본능적 센스를 갖게 됐는데요. 조지 소로스는 대표적인 투자가 5가지가 있죠. 전설적 투자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좋아하실 텐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1992년 9월에 영국 파운드화 폭락 위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달러 벌었고요. 근데 그 전에 85년도에요. 9월에 플라자 합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엔화가 이제 상승하는 건데 그때 달러를 공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해서 4달 동안 2억 3천만 달러를 법니다. 와.
덧셈을 하면 한 번 2억 3천억 달러 벌고 7년 뒤에 20억 달러 벌고 그리고 또 96년도 9월에 태국 바투와 그 공매도를 해갖고 이때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또 안 알려진 건데 4번 5번째가 있는데요. 70년대에도 굉장히 훌륭한 투자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유럽 은행 그 미국의 은행 규제가 풀리니까 은행주에 투자해갖고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73년도에는요. 요즘도 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당시에 그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했었잖아요. 그때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군에서 이겼는데 무기에서 밀리니까 미국 방위사업체 로키드에 투자해요. 왜? 미국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에서 그 무기를 많이 만들 것이다 예측해서 여기에 투자도 돈을 많이 법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지 소로스는요. 그 세계 정세 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서 하나의 균형이 붕괴되면 새로운 규칙이 나타난다. 그 타이밍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요걸 계속 규칙을 따르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 소로스가 찾아내는 투자 타이밍이다. 이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정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는 것도 타이밍이었고 이런 말씀드린 이 5개의 투자 정말 조지 소로스를 수십억대 사실은 거의 뭐 그 백만장자도 모자라서 억만장자, 뭐 조단위 장자가 만드는 이 모든 투자가 다 타이밍에서 오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바뀌는 변곡점을 놓치지 않죠. 이 조지 소로스는 이제 전 세계를 보는 그 판세를 읽는 눈. 그래서 그 판세 속에서 특히 통화에 투자해서 어느 나라 정부를 무너뜨릴 정도의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본인은 큰 수익을 거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나쁜 악당, 빌런형 투자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맥락에는 타이밍을 보는 귀재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조지 소로스는 정부는 항상 시장을 이기려고 들잖아요. 그 소로스는 안 돼.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저항할수록 소로스한테 기회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이 다 그랬거든요. 재밌는 건 이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워렌 버핏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워렌 버핏은 시장할 때 타이밍이 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서 기다리는 오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시간은 나의 편인데 반면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요. 그 합리적인 투자자여도 기업의 정확한 가치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워렌 버핏 한 명이지 인류 역사상 2번 나오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른바 오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 참여자는 시장의 전체 볼 수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 2번째는 재규성이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돌고 돌아. 사필 규정 뭐 이런 의미일 텐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보고 교수님 요거 테슬라 오를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이상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오류가 이제 재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잘못된 것을 수레바퀴 돌게 되는 거고 물론 옳은 결정이 확대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류가 재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 끊임없이 그 불황하고 버블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의 판단은 계속 틀리니까. 이게 워렌 버핏은 사람은 노력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소로스는 아니야. 내가 동구권에서도 봤고 영국에서도 봤는데 사람은 절대 옳은 결정을 못 내려. 내가 겪어봤어. 매그니토지 정말. 그러니까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럼 조지 소로스는 기업 분석은 안 하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의 모토가 있어요. 나 이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조사해라. 그래요? 야 이게 뭐예요? 정말 요즘 투자 모토로는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조지 소로스는 이런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런 예도 있대요. 스키 타러 갔는데 스키 리프트에 탈 때 기업 하나 찾아냈대요. 타고 나서 기업 괜찮네. 내릴 때 투자를 다 했대요. 그냥 조사도 하지 않고 괜찮아? 타이밍? 투자. 중요한 건 타이밍인 거죠. 근데 물론 이게 가능했던 게요. 70년대에 그 퀀텀 펀드라는 유명한 펀드를 운영했는데 이때 콤비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콤비가 바로 유명한 짐 로저스라고. 우리 한국 좋아하는. 맞아요. 짐 로저스는 그런데 정말 일중독의 철두철미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분석해와요. 이걸 딜 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조지 소로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투자를 딱 하는 거죠. 이 둘의 콤비가 너무 대단해서 70년대가 우리 몇 번 뭐 짚었지만 S&P가 정말 나빴던 시기잖아요. 70년대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기죠. 근데 70년대 퀀텀 펀드의 수익률이요.
4,200%였어요. 야, 그때 S&P는 얼마 올랐어요? 47%. S&P 상승률이 47%였을 네. 때 이 두 사람은 4,200%의 수익을 거뒀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네요. 이 콤비가 결국은 분석하고 타이밍 잡고 네. 두 개의 원투펀치만 갖고는 갖고 퀀텀 펀드가 정말 퀀텀을 이룬 건데 예. 퀀텀이라 이름부터가요. 예. 이 소로스의 철학 시장을 바라보는 그 어떤 철학이 묻어 있는데 퀀텀이 좀 어려운데 양자 역학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예. 왜냐하면 알 수 없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어디 있는지 결정할 수 없어가 퀀텀인데 네. 그러니까 시장은 늘 변화하는 거고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조사해. 네. 정말 저도 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박을 나는데 문제는 둘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짐 로저스는 약간 기질이요, 욱해요. 네.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요, 디테일이 없어요. 조사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가 같은 시기에 브리지워터 캐피털을 굉장히 키워서 헤지펀드의 전성기를 만드는데 네. 퀀텀 펀드는 계속 조그만 사무실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직 운영에 별로 재능이 없어요. 예. 타이밍만 잘 잡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지 소로스하고 짐 로저스하고 헤어진 게 80년이었는데요. 네. 81년부터 조직의 그 백업이 안 돼갖고 퀀텀 펀드가 마이너스 손실률을 기록합니다. 23% 기록하고요. 예. 이때 정말 4억 달러 펀드가 2억 달러로 쪼그라들고 네. 굉장히 그 슬럼프를 겪죠.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85년도 9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자 합의 때 대박을 내게 됩니다. 네. 이 3년 동안 두문분출하고 성과도 못 낸 걸 딱 보니까 딱 그 회사에 다닐 때 저도 조직 생활할 때 그 표현이 딱 생각나네요. 일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짐 로저스가 더 이상 못하겠어 떠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너무 사이가 나빴는데 나중에는 예. 나중에 이제 각자의 패밀리 오피스를 만들었는데 서로에 대한 언급을 절대 언론에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싸웠으면. 예. 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조지 소로스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 공매도 덕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프라자 합의 때요. 더 놀라운 건요. 자, 프라자 합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일본 그리고 독일의 팔목을 비틀어 갖고 자, 니네 그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그래서 우리 달러 가치 절하시키고 니네 비싸게 절상시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나 봐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조지 소로스가 한 거에 대단한 점은 9월 22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이런 게 딱 발표나고 나면 예. 월요일 날 좀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자신이 갖고 있던 엔화는 팔고 예. 달러는 사고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의 투자만 하는데 네. 조지 소로스는 일주일 내내 계속 달러를 추가 매입합니다. 그래요? 3억 달러 가까이. 예. 그리고 달러 공매도해요. 또 1억 7천만 달러. 예. 말하자면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죠. 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85년도 12월까지 이 포지션을 유지해요. 계속해서요. 예, 달러를 계속 공매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 그 끝까지 신념으로 유지하는 건 다른 건데 예. 조지 소로스는 철학적으로 유지하는 거고요. 음. 결국 그 덕분에 4개월 동안 예. 시장 대 소로스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소로스가 2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는 거죠. 야. 그래서 중요한 교훈은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옳다고 하는 대로 시장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것과 예. 그거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건데 네. 세 번째 유지하는 게 어렵죠. 네. 조지 소로스는 타이밍도 잘 맞추지만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면이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프라자 때 공매도해서 엄청난 돈을 번 다음에 그 뒤에 쓴 책이 금융의 연금술 그거죠? 맞아요. 네, 이거 보고 나서 우리도 잘 아는 인물인데 월가 당시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스탠리 드라켄밀러가 함께 네. 합류하죠. 그래서 이 퀀텀 펀드의 CIO가 돼갖고 10년 네. 동안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220억 달러 법니다. 네. 이 기간 동안 했던 게 말씀드린 이제 영국 파운드화 공격이고 이 바트화 공격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좀 큰 손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 개인이 영국 정부를 어떻게 초토화시킵니까?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는 레버리지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로 그 파운드가 사는 게 아니라 파운드가 사겠다고 이제 공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네. 정말 말하자면
허수 전략을 써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서 예.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 두 가지의 칵테일입니다. 예. 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할 텐데 레버리지는 우리 익숙하니까. 예.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 원래는 조지 소로스가 굉장히 신비주의 전략을 썼는데 예. 이때는 갑자기 언론에 나와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운드가 무너질 거야. 파운드가 공매도 해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헤지 펀드들이 다 몰려 들어갔고 실제로 조지 소로스가 동원한 거는 100억 달러인데 네. 유사한 헤지 펀드 이 한먼이라고 하죠. 예. 한 몰려든 돈은 110억 달러. 이야. 11배였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공매도를 칵테일을 하니까 네. 실제로 영국 정부한테 가해진 어떤 그 암정은 1조 달러였다고 그 분석을 해요. 그렇군요. 당시 영국 정부의 외환보 요구가 440억 달러였거든요. 방어하기에 택도 없이 모자른 금액이에요. 사실 이거 자체로 굉장히 큰 건데 네. 압력이 1조 달러니까 예. 말씀하신 건 택도 없어갖고 예. 결국은 모두가 함께 영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예. 이게 단순한 형태의 어떤 그 투자였다기보단 예. 본인의 철학적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영국은 그 유로화에 가입하냐 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디테일을 설명드리니 길지만 어쨌든 그 영국하고 독일이 EU를 만드냐 마냐 갖고 말하자면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소로스 입장에서 보면 EU나 단일 통화 체계는 열린 사회가 아니고 닫힌 사회인 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닫힌 사회니까 이거 망할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열린 사회에 투자하겠어. 예. 그래서 영국을 말하자면 공격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 체계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환율이라는 게 경제의 체온계잖아요. 예. 스스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EU란 단일 체계에 묶이면 영국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에 망할 거야. 이렇게 예측한 것 넘어서 신념이었고요. 네. 그 덕분에 이게 맞춰져서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전망이 아니라요. 신념 그 자체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 붕괴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고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타이밍을 잡은 순간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 이 세 가지가 소로스가 거대한 부를 이뤘던 어떤 동기일 수 있죠. 네. 저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있고 철학도 있었지만 제가 판단했던 조지 소로스의 그 영국 공격은 유년 시절의 복수도 분명히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장녀 소로스. 예. 네. 우리나라도 조지 소로스의 피해의 일환이었다. 전 그렇게도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태국 바트와 공격. 맞아요. 97년도 5월에 태국 바투와 공격하는데 사실 당시에 태국은 이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국 정치가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당시는 더 혼란스러워서 당시에 국내 경기 위축을 우려해서 말하자면 소로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를 안 써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었는데 예. 금리 인상을 하면 소로스의 어떤 말하자면 공매도를 하려면 빌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자가 높아지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지 못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말레이시아 이어서 97년도 10월에 홍콩까지 공격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홍콩 공격은 실패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우리한테 이어지는 97년도 11월에 한국 원화 공격이었죠. 예. 한국 공격을 성공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97년 11월에 뭐가 있어요? 12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치적 문제가 엮였고요. 소로스는 정치에 오류하고요. 경제의 재규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로스 자신은요. 자신을 어느 순간부터 투자자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예. 국적 없는 정치가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를. 네, 네. 국적이 없는데 정치를 할 수 있음? 야, 네. 정치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고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심지어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됐는데요. 네. 미국 2000년대 이후에 민주당 정치 대선 후보나 대통령은 다 소로스의 정치 자금이었죠. 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이 슈퍼팩이라고 하죠. 민주당 지원 그 정치 자금 규모가요. 1억 2,500만 달러거든요.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원쯤 되는데 정말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소로스가 갖고 있는 돈이 32조 원이에요. 그냥 옛다 가져가라. 옛다 가져가라. 살짝 도와준 거네. 네, 이런 거고요. 근데 2016년에요. 그 중국 공격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2015년 말에 중국이 그 고정환율제 폐지를 하잖아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화의 타이밍을 소로스가 놓치고 싶지 않은 타이밍인데 네. 중국 공격은 실패해요. 네. 왜냐하면 공산주의잖아요. 거기 예. 말하자면 소로스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열린 사회가 아니라 닫힌 사회였기 때문에 예. 중국 공격은 실패했고 지금은 나이가 고령이니까 지금은 아들이 뭐 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알렉산더 소로스인데요. 네. 소로스가 결혼을 3번 하셨습니다. 네, 자녀는 사남 1녀를 뒀는데 네. 그중에 3번째 아들인 알렉산더 소로스가 지금 소로스 펀드의 리더고요. 후계자가 됐죠. 네. 원래는 둘째 아들이 리더였는데
아버지 눈에서 안 들었구나. 네, 맞아요. 조나단 소로스는 결국 아버지하고 결별했고 예. 알렉산더 소로스가 지금 현재 2024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한 명을 꼽으라면 네. 알렉산더 소로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알렉산더 소로스는 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아버님과 같은 피를 좀 받은 걸로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요, 네. 아버지의 그 철학자로적 면모를 물려받았어요. 소로스는 묘하게도요, 런던 정경대에서도 투자보다는 난 철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했고, 주말에는 철학책을 쓰고 평일에는 투자를 했던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기질이 있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조지 소로스 전설적으로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맹렬하게 살아왔던 인물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규찬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 중에서 뇌에 칩을 이식하면 이제 신체적, 정신적 능력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려서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